예, 안녕하십니까. 자, 교재 241페이지 주택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7문제 출제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좀 이제 숫자 묻는 문제들이 좀 많은 것이 이 부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의 정의에서 주택 단지라고 하는 개념 나와 있고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주택이라든가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이 있는 일단은 땅덩어리를 가리켜서 주택 단지라고 정의를 하고요. 시험에 뜨는 것은 소위 이제 주택단지 분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다음에 시설로 분리된 토지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해서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주택단지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 어떤 도로가 지나간다라고 하면 별개의 단지로 본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돼요. 이 지나가는 것이 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등이 되게 되면 단지 두 개로 보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고, 이건 답이 되는 건 딱 두 가지죠. 자, 이게 만약에 일반 도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주택단지를 가로지르는 일반 도로가 있다 그러면 두 개 단지로 본다 아니고요. 경우수 따져봐야 돼서 폭이 20m 이상이 됐을 때만 어떻다 별개 단지로 본다 이런 취지고요. 자, 그리고 이 주택단지가 있는데 여기 혹시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으면은 이때는 폭이 얼마 8m 이상이 됐을 때만 별개 단지로 본다 해서 문제 구성할 때 이런 논리 구조에서 주택 단지가 있는데 일반 도로가 폭이 12m다. 그럼 이제 단지가 몇 개냐 했을 때 이건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도로의 경우 폭이 20m 이상이 되면 두 개의 단지로 본다 해서 이 문제는 27회 때도 구성이 됐는데 딱 정형화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의 경우 폭이 20m 이상, 도시계획 예정 도로의 경우 폭이 8m 이상이 되면 별개 단지로 본다. 이 두 개만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할 수 있고요. 바로 이제 관련 기출 문제 21회 때 나왔었고요. 27회 때 나왔었는데 21회 때 문제 보니까 자, 주택 검령상 하나의 주택 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답이 1번인가요? 폭 12m 일반 도로로 분리된 주택 단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 단지에 일반 도로로 분리가 되는데 그 폭이 얼마? 12m. 그러면 이때는 다 두 개의 단지가 아니라 하나의 단지로 본다 해서 일반 도로가 지나갔을 때는 폭이 20m 이상이 돼야지 별개 단지로 본다. 그러면 요거 나왔으면 이제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나오겠죠. 그래서 도시계획 예정도로라고 하는 거 폭이 6m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단지가 될 테고 폭이 10m다라고 하면 두 개의 단지에서 숫자만 가지고 시험에 나온 영역. 요거 이제 한 6년 만에 다시 출제가 됐었고요.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읽어볼 필요도 없고 숫자 딱 가지고 요거만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주택단지 별쟁점 안 되고 242페이지 주택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거, 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하고요. 부속 토지를 묶어서 부를 때 주택, 뭐 이런 것도 요즘에 잘 시험에 내지 않죠. 해서 일단은 뭐 이제 지방세법, 세법 적용에서도 항상 논의를 할 때 뭐 취득세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요. 또 이제 재산세 등을 논함에 있어서도 주택의 정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하고 부속 토지까지를 묶어서 부를 때 주택. 해서 우리 뭐 재산세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과세 객체라고 하는 게 토지가 있겠고 건축물이 있고 또 주택, 항공기, 선박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건축물과는 별개의 문제로 주택의 정의라고 하는 거 있고요. 자, 시험에 뜨는 거 거의 국민주택은 이제 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시험에 뜨는 것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 경우의 수가 크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자,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가리켜서 국민주택 규모주택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고 규모가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경우를 가리켜서 국민주택 규모주택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가 수도권에서의 국민주택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때는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는 거. 하나가 또 하나가 도시 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주택 하게 되면 이때는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이런 의미를 갖고요. 한편 시골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 지역도 아니고 읍면 지역 이런 시골 동네에서는 만약에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바로 100제곱미터 이하. 시험 문제 구성을 할 때는요. 항상 85를 기준으로 출제가 되게 됐죠. 거기 이제 수도권이라는 게 엄청 길잖아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수도권에서 이런 표현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의 공유주택 규모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도시 지역에서의 공유주택 규모주택은 주거전용면적 1호 1세대당 바로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는 것에서 옆에 지금 보면 이제 틀리게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뭐라고 수도권에 소재한 읍면
지역의 경우 공민주택 규모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서 수도권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볼 것도 없이요. 무조건 얼마? 85 이하. 도시적이라는 표현 들어가면 무조건 볼 것도 없이 얼마? 85 이하. 이게 이제 논의의 전제예요.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라는 표현이 쉼 없이 나오는데 자동으로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수도권이라는 표현, 수도권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도시 지역이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85제곱미터 이하. 이게 이제 논의의 전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보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촉진에서 원칙 75% 이상이고요. 예외 100%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원칙은 내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갑시다. 자,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라고 하는 거 국가에서 바로 국토부 장관 강제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거 맨날 강제로 건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국가에서 소규모 주택 많이 공급해라 이런 취지로 바로 75%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주택으로 자, 건설케 할 수 있다. 요거보다 시험에 뜨는 건 예외죠. 바로 사업 주체가 주택조합 혹은 고용자가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사업 주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 요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주택법을 적용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공개 분양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뭔 소리냐면 이 사업 주체 아파트 건설하는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한테 혹은 돈 많이 낸다고 하는 사람한테 분양할 수 없습니다. 소위 이제 입주자 저축 증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분양 추첨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뭔 얘기하냐면 이 사업 주체가 주택조합이거나 고용자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우선 분양의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따로 공부하겠지만 이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집 지어가지고요 그 조합원한테 우선 분양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공개 분양하지 않고요. 또 고용자 사원 아파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용자의 경우에도 그 회사원에게 우선 분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사업 주체가 됐을 때는 자 100%까지 강제로 소규모 주택 짓게 할 수 있다. 왜? 우선 분양의 특혜를 받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해서 그 100% 얘기. 자, 기본 전제 사업 주체가 주택조합 그리고 고용자였을 때만 100% 이렇게 강제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고요.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에 들어온 지 한참 됐는데 일단은 취지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작년에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그 하나의 아파트에는 한 세대가 들어가서 사는 것을 전제로 아파트가 평면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인 세대, 1인 가구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고요. 그래서 한 집에 두 세대가 들어가서 사는 것을 전제로 평면 설계를 한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엌도 두 개고요. 뭐 화장실은 뭐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 부엌 같은 건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로 구성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취지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르게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뭐 집주인이 살고 또 방 한 칸과 부엌 하나를 따로 빼서 세 들어 살 수 있게 하는 이 시스템을 가리켜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나머지 다 필요 없고요. 숫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해서 이미 27회 시험에서도 3분의 1, 3분의 1을 가지고 출제가 됐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자세히 볼 것도 없고 숫자만 딱딱 끊어가시는 거야. 해서 자, 지금 이제 3번, 4번에 3분의 1이 나와 있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주택 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일반 분양하는 주택하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섞어서 지을 때 자,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취지고요. 자, 두 번째 항목도 결국은 비슷한 맥락인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 3분의 1을 넘지
많이 하는 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세대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3분의 1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자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해서 뭐 자세히 볼 것도 없고요. 그냥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하면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는 게 필요해요. 자, 우리 앞에 정비법에서 이런 식으로 외웠었죠. 자, 숫자들 안전진단 신청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10분의 1 이상의 동의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시장 호수 주공 등의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뭐 이런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3분의 2가 뭐고 과반수가 뭐고 2분의 1이 뭐고 따져 물을 거 없어요. 어차피 너무 길기 때문에 괄호 넣기 문제로밖에 출제를 할 수 없고요. 재개발의 조합의 동의 요건 4분의 3의 2분의 1 그다음에 주거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있어서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 10분의 8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냥 앞에 뒤에 딱딱 끊어가듯이 바로 여기서도 똑같아요. 바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3분의 1, 3분의 1 요 정도 뭐 27회 때 나왔으니까 나올 확률은 낮겠지만은 어찌됐든 3분의 1, 3분의 1만 기억하실 것. 그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의 한 범주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 나중에 종류가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그리고 원룸형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 이제 주택의 분류라고 하는 게 바로 건축법에서 공부했던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주택의 분류, 건축물 용도 분류를 논하려면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9개 시설군으로 구분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주거 업무 시설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주거 업무 시설군이라고 하는 범주, 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이라는 용도군, 공동주택, 그 다음에 업무 시설, 그리고 교정 및 군사 시설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는 거, 자 지금 보니까 다세대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립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이렇게 세 가지 자 주택법에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하는데 뭐죠? 이 그 주택법은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공개 분양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분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법에서는 주택의 종류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준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주택법은 일반 분양을 항상 전제로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위 이제 공동주택에서 다세대, 연립, 아파트 세 개가 있는데 이 다세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단지형 다세대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연립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단지형 연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원룸형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그리고 원룸형이라는 걸 묶어서 부를 때 소위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과정 필요 없고요. 자 요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공동주택의 일부를 재분류한 개념 에 불과하다. 이런 과정들은 시험용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험용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 역시 숫자가 또 중심축이 되는데 지금 이제 앞에 다세대 기본 정의 4계층 이하의 660이야. 연립의 정의 4계층 이하의 660 초과. 이게 이제 다세대와 연립의 기본 정의였었거든요.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의 주거 용도.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쳤을 때 그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단지형 다세대 아직 안 나왔는데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단지형 연립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원래 다세대나 연립은 4계층 이하 이렇게 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면 건축연의 심의를 거쳐서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해서 이 5층이라고 하는 건 뭐 숫자 이제 하나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이건 이렇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된 것을 소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원래 다세대 연립이라고 하는 것은 4층밖에 지을 수가 없는 건데 얘는 특별히 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게다가 이게 이제 법조문에서 직접 우리가 공부를 하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말이죠.
일반 분양분 주택에서는 최소 한 세대당 주차장 한 면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차장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원룸형처럼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가 되면은 10세대당 바로 주차장 한 면을 확보를 하면 됩니다. 자, 나중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가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등. 뭔 얘기하고 있냐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이명박 정부 중간에 일반 분양분 주택 공급이 너무 부족했을 때 공급량 숫자 말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늘리려고 대폭 규제를 완화한 제도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폭 규제 완화의 하나의 예시값으로서 단지형 다세대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단지형 연립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그 원룸형 주택에 있어서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요건 총 뭐 4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2개 있죠. 바로 면적과 관련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자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에서 자 그 규모가 50제곱미터 이하가 되게 되면은 이때 바로 이걸 뭐라고 그런다? 원룸형 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행법은 50제곱미터 이하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고요. 두 번째,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원룸의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자, 논의 포인트. 그 규모가 3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2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해서 좀 오래전 문제 유형이죠. 20제곱미터였을 때는 1개 공간으로 구성해야 된다. 40제곱미터였을 때는 2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 뭐 이제 구성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요거 보면 좀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원룸형에서 5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 단지형 다세대나 단지형 연립에는 속할 수 없고 원룸형에만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아파트 규모가요 60제곱미터다라고 하면 이때는 소위 원룸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논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례형 문제 구성할 때 장난치는 기법인데 아파트가 65제곱미터다 어쩌고 저쩌고 쭉 깔아주면서 이 주택은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라는 식으로 하면 틀린 표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그 규모가 얼마 50제곱미터 이하가 됐을 때만 소위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해서 자 여기까지가 좀 특기할 만한 숫자들 위주로 살펴봤고요. 제일 중요한 건 건축 제한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렇게 많은 문제가 구성이 되지는 않는데 항상 요즘에 문제 경향을 보게 되면 기승전결하면 결에서 이제 답을 뽑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바로 건축 제한. 일단 논의의 전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대폭 규제가 완화가 돼 있다.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섞어서 짓게 되면 개판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세대가 뭐 10세대,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100세대. 이걸 하나의 건물에 지었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주택에 있어서는 최소한 한 세대당 주차장 한 면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10세대면 최소한 10면,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10세대당 하나의 주차 공간 해서 100세대 봤자 10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건물에 지금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100세대고 일반 주택이 20세대다. 그럼 주차장은 30면만 확보를 해도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칼부림 나죠. 누가 차를 먼저 댈 것인가. 그래서 얘기의 취지가 뭐냐면 일반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섞어서 지으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집은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하고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베이스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데 시험에서는 예외가 주로 출제가 되죠. 원래 섞어서 지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섞어서 지을 수 있는 게 크게 2가지 항목이 법조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주로 여기서 답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룸형 주택하고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한 세대 함께 건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원룸형 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하는 한 세대 주택. 요거 뭐냐면 집주인 해서 지금 원룸형 주택 등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원룸형 주택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제일 위층에다가 또 넓게 이렇게 사는 경우 이게 이제 85제곱미터 초과하는 1세대 주택 이 개념이 되는 거고요. 요거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답이 됐던 것이 준주거적 상업적에서 자 뒤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있다라고 하는 거 자세히 볼 거 없고요. 자,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한 법제도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역세권에서 도심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거 배려하기 위한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자, 역세권의 개념이 준주거적 상업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막 섞어서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한 2, 3년 됐던가요? 자, 의정부에서 화재가 시끄러웠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그 사건이 대단히 미스터리했던 것이 그 2층에 사시는 분이 오토바이인가 무슨 개조한 뭐 차량인가 이걸 주차장에 세워놨었는데 집에 들어가고 나서 한 4분인가 있다가 갑자기 CCTV에 찍힌 걸 보면 4분 있다가 화재가 이제 그 오토바이인가에서 발생돼 가지고 그 원룸 전체에 화재 발생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골 때리는 게 어떻게 4분 있다 화재가 발생하냐 이런 얘기지 무슨 뭐 염력을 활용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기소가 돼서 2층에 사시던 그분은 뭐 방화염에 비슷한 걸로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 하여튼 되게 궁금해요. 아마 유죄 판결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사안 자체가 왜냐면 1분 있다 2분 있다 이렇게 이제 화재가 발생했으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4분 있다 화재가 발생했고 그리고 그 양반은 나오지도 않았어. 화재가 발생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특이했던 사건이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전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기사들이 엄청 쏟아진 시점이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애초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뒤에서 보겠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주인이 마음대로 집값 받아먹어도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지금 각종 규제 대폭 완화가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투자 이런 것들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대한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훅 가는 거예요. 왜? 애초에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되기 때문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함이 없고요. 두 번째, 분양을 한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은 뭐가 돼요? 이게 분양한다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폭리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공동주택의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분류를 해놓은 개념 이렇게 보고요. 요즘에 이제 제일 웃기는 게 의 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건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공민주택 규모의 주택 이런 표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가 되게 웃기는 거야. 웃기는 게 뭐냐면 지금 공민주택 규모주택 하면 수도권에서는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도시 지역에서는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근데 지금 원명주택은 그 규모 얼마? 50제곱미터 이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법의 가장 기본 의의하고 뒤에 디테일한 내용 자체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지적을 하는 것은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뒤에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주택단지를 만들어 갈 때요, 300세대가 상징하는 값이 되게 큽니다. 즉 어떤 주택단지에 299세대인 경우하고요, 300세대인 경우 두 개로 이제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300세대가 되면요, 주민 편의시설 이런 것들 다 설치해야 되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디 주택단지 한번 찾아보다가 보니까 저쪽 고양시 쪽에 299세대인 주택단지가 있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법 공부를 안 해서 궁금했죠. 이 새끼들 성격이 이상하다. 한 세대 더 지어서 300을 채우지 굳이 299세대를 왜 만들었을까? 이유가 큰 거예요. 만약에 300세대가 되게 되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제 뭐 경로당이니 뭐니 어린이 놀이터니 이런 게 설치할 게 되게 많아지는 거, 공간 자체가. 그러면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거 이제 n분의 1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299세대가 되면은 집은 지어도 그런 것들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뒤에 계속 써먹어요. 300세대에 갖는 의미 요거 하나 미리 전제했었고요. 그래서 자 기본적인 300세대 미만의 자 공민주택 규모주택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요런 지분들 법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들 몇 개를 지적을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외우란 얘기입니다. 외우란 얘기에서 감히 그 법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무식하게 외운다 요 컨셉이 필요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 조금 되게 되면 또 건방들 떨죠. 해서 이게 뭐 앞뒤가 법이 안 맞네인데 그럼 이제 그 억울하면 국회를 가던가 국회의원회에서 법을 바꾸던가 해서 이게 실무적인 법이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부지기수예요. 해서 요걸 자꾸 법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가능하면 단순 암기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있다. 요거 뭔지 모르겠지만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원칙은 함께 건축해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준주거적 상업지역 함께 건축할 수 있다. 85제곱미터 초과는 한 세대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결론 파트에서 공부할 때 의부터 종류 쭉 가다가 마지막에서 자 건축 제한 얘기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네요. 자,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개념 원래 이제 개별법, 특별법을 통해서 규제하다가 작년에 이제 우리 법에 주택법의 한 내용으로 분야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 복잡한데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40년이라고 하는 숫자 나중에 지상권 의제 두 개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논리 구조가 특이하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주택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전부터는 일부하고요. 부속 토지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주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주택이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거 얘는 골 때리는 거야. 토지는 안 주고요. 건물만 분양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게 그런 거였었죠. 반값 아파트 얘기할 때 나왔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 임대부 분양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 토지를 안 주고 바로 건물만 주겠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상당히 이제 뭐 말들이 많았었죠. 자, 예를 들어 4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 주는 게 반값이지 반값에 해당한 사과 반을 주면서 반값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죠? 4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 분양하는 것은 능력상 이게 불가능한 경제 시스템은 불가능한 얘기고 결국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살게 하기 위해서 반값 땅을 주지 않는 제도 이게 바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서 이 주택법이 요즘 트렌드 자체가 숫자 물어보는 게 거의 다른 법과 다르게 숫자만 갖고 대부분 답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세대 공유형 공동주택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웠듯이 또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거 일반 도로일 때는 폭이 20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일 때는 폭이 8m 이상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듯이 여기서는 40년이라고 하는 것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의의는 뭐 그렇다 치고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서 토지 임대차 계약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해야 된다. 큰 쟁점 안 되고요. 출제하는 포인트는 임대차 기간이라고 하는 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된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해서 자, 요 40년이라는 기간 기억을 해야겠고요. 또 역시 40년의 범주에서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을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40년간은 그 집에서 살 수가 있다. 또 필요하다면 40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나머지는 별 쟁점. 임대료 관련해서는 뭐 시험에 직접 내지는 않아요. 길어서. 근데 이제 그 길게 된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월세식으로 이렇게 받아낼 수도 있고요. 뒤에 보증금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기본은 임대료, 토지 임대료 부분을 월세로 내는 방식. 근데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큰 이슈 안 되고 40년 하나 외우시는 거야. 40년 갱신할 수 있다 얘기하고 오른쪽 페이지에 바로 나온 것이 지상권의 의제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계약법에서 채권에 불과하게 됩니다. 해서 이 임차권 자체를 모든 사람에게 주장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지상권의 의제라는 소위 물권을 인정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년 얘기하고요. 지상권으로 본다라는 것 두 가지 그 외에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 문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 그 분양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 해서 뭐 당연히 승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내용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고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제도 아직 안 나온 거 40년 지상권 의제 당연히 승계할 수 있다. 토지를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을 뿐이지 당연히 이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주택 좀 오래전에 나왔었고 더디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앞에서 그 얘기했어요. 원래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건축법에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도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근데 앞에서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주택이 될 수가 없다. 왜? 이 주택법에서의 주택이라는 것은 일반 분양을 전제로 한다고요.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받아서 분양을 받듯이 기숙사 청약해서 당첨받아서 분양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기숙사가 소위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이 될 텐데 일반적으로 기숙사는 잠시 들어가 사는 거지 그 자체에서 분양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준주택 앞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이제 국가가 국민한테 사기치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 중반기에 이르러서 주택 공급량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난리가 났었죠. 주택 공급량이 너무 부족해져가지고 집값이 뜰까봐 많이 걱정들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였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잔머리 굴립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올해 일반 분양분 6만 세대,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2만 세대, 준주택 2만 세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은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은 6만에 2만 10만을 분양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준주택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개념은 분양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0만이라는 개념 이게 이 우리 국민들한테 안도감을 줍니다. 작년에 8만 세대인데 올해 10만 세대를 분양하는구나.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는구나 하니까 주택에 대한 어떤 투기 수요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고 요거는 이제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억지로 숫자 노름하기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 다 치고 우리 시험에서는 자 일단 종류가 중요하고 기본적인 주택 외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래서 준주택은 소위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의 자체가 주택은 아니다. 주택법에서의 주택은 뭘 전제로 분양을 전제로 하는 개념. 그래서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도로 쓰이는 것들 기숙사 나와 있고요. 다중 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들의 공통적인 속성이 뭐냐면 일단 일반적으로 주거 용도로 쓰이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속성이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입주자 저축증서를 가지고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니다. 돈 있으면 그냥 사는 것이 기숙사라든가 또는 뭐가 있죠?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그냥 종류별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는 외우셔야 되겠다. 좀 오래전에 21인가 그때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해서 지금 노인복지주택만 하는 뭐 설명을 굳이 드리면 기숙사는 뭐 아실 테고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 등을 과거에 불렀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노인복지주택. 요 이제 노인복지주택이 이게 뭐 법리적으로 상당히 복잡한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주택법은 국토교통부가 중심축이 되는데 이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일반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해서 그 내역을 보게 되면 연세 많으신 분들만 분양 받을 수 있고요. 그 안에 어떤 내부 설비 이런 것들이 문턱 이런 것들을 없애서 노인들이 편하게 이렇게 나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노인복지주택에 어르신들 힘으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젊은 사람이 살아도 편하기는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고 이런 것도 없을 테고 욕실 이런 타일 같은 것도 미끄러짐 방지 이런 기능들 다 포함을 시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노인복지주택. 근데 일반적으로 청약저축, 청약예금 이런 입주자 저축 증서를 갖고 청약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는데 사실상 주거용도 이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에서 이렇게 종류 외우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보셨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46페이지 부대 폭리 간선을 비교하는 문제. 이것도 이제 한 3, 4년에 한 문제씩 꼭 구성하고요. 뭐 답이 안 돼도 지문 하나씩 던져주는 게 부대 폭리 간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얘기하려면 우리 앞에서 정비법에서 공부했던 개념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비교하는 것이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됐었는데 그거 공부하실 때 자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가장 기본이었었고요. 도로에 대응해서 자 공용 주차장 상하수도에 대응해서 공동구 그밖에 공원에서 공용주차장 공동구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니라 정비 기반 시설로
분류한다. 뭐 이런 거 외우셨어요. 그럼 이제 공동 이용 시설은 뭐냐 모르지. 요는 정비 기반 시설하고 자 공동 이용 시설을 정비법에서 출제를 할 때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 부대, 복리, 간선을 비교하는 영역 일단은 간선 시설부터 한번 알려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 기간시설이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와 있어요. 기간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등. 자, 이게 뭐냐면 근간이 되는 시설이라는 얘기에서 이 주택 단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 당연히 진입하는 도로 필요할 테고요. 상하수도 필요할 테고 전기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있어야지 주택 단지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가 있을 테고요. 이 기간시설이라는 개념을 전제했을 때 자, 주택 단지 안에 기간시설하고 주택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을 연결시켜주는 그 시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간선시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논리구조입니다. 주택단지가 있고요. 주택단지 밖에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연결해준 이 도로를 간선시설 자 도로 그다음에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 지역 난방 이 주택단지까지 연결시켜주는 걸 뭐라고 한다? 간선시설 해서 요건 개념상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를 할 것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비교하는 거 해서 원래 개념은 그렇습니다. 부대시설은 저희 주택 단지에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 이런 논리 구조이고 복리시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시설 이런 논리 구조로 1960년대 출발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해서 요거 이제 미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전국의 뭐 대부분의 출판사에 만드는 부동산 공급 교재를 보게 되면 부대 시설의 종류가 한 70개 정도 더 있습니다. 복리시설도 한 50개가 더 있어요. 그걸 외웁니다. 그래서 다 정신병자들이죠. 왜냐면 지금 13년 동안 딱 이 기본만 갖고 출제를 한단 말이죠. 절대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 등이라든가 저 공중전화 박스 이런 것들 이 바로 부대 시설에 추가가 되는데 그게 한 80개가 더 있다니까요. 그럼 뭐 좀 미쳤지. 그걸 왜 외우냐고. 이거만 외워도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보통 수험생들은 머리가 안 좋아서 이것도 못 외워요. 양이 지금 막 계속 쏟아 부어도 3시간 동안 쏟아 부어도 지적해 드리는 것만 해도 3시간 분량이고 그걸 다 외운다고 치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시간, 15시간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요는 쓸데없는 것들을 보지 마시고 있는 거나 잘하자 해서 부대시설 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대시설은 이렇게 이제 보면 좋아요. 자, 주택 단지가 있어요. 주택 단지가 있고요. 이 주택 단지를 차를 끌고 들어갈 때 마주하게 되는 것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차를 끌고 들어갑니다 했을 때 대문은 보이지 않는 대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옆에 낮게나마 담장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담장이라고 하는 게 부대 시설이 되게 된다. 두 번째 담장 지나게 되면요 주택 단지 안에 도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이 도로 끝에는 분명히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자 담장 주택 단지 안에 도로 주차장까지 보셨고요. 자 이렇게만 돼 있게 되면 무단 주정자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 강력 본드 스티커로 무장을 한 관리 사무소까지 해서 담장 주택 단지 안에 도로 주차장 관리 사무소 이렇게 네 가지가 뭐가 된다? 바로 부대 시설이다. 담장 주택 단지 안에 도로 주차장 관리 사무소까지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부대 시설 담장 주택 단지 안에 도로 주차장 관리 사무소 이렇게 네 가지가 부대 시설 해서 이제 간선 시설은 좀 개념이 쉬우니까 한두 번 보시면 금방 외울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부대와 복리를 비교하는 영역에서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이렇게 네 가지를 뭐라고 한다? 부대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다. 정확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 정도. 그다음 복리시설, 주택단지 안에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로서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애들 위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른 위한 게 거기 근린 생활시설이 될 테고 어르신들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로당 이런 것도 있겠고 뭐 주민 운동시설도 일반적인 뭐 그 안에 있는 분들 모두가 해당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유치원하고요 어린이 놀이터, 자 주민 운동 시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경로당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복리시설로 분류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얘들 부대 복리를 비교하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설령 직접 답이 안 돼도 오지선 내용 지문 구성할 때 항상 출제가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부대 복리 간선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주제. 자 요게 이제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아주 즐겨 출제하는 한 문제씩 구성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과거에는 뭐 그렇게 이슈가 안 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주택거래 신고제가 주요한 포인트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법에서 삭제가 되면서 그 대신 출제를 하기 시작한 것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앞에서 리모델링을 논하려면 건축법 얘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건축법에서 적용 대상 행위가 건축과 대수선과 용도 변경 세 가지가 소위 적용 대상 행위로 분류가 됐었고요.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5개였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개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건축해서 앞에 공부하실 때요. 이런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군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라. 또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도 원칙적으로 시군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건축 중에서 증축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수선 요 2개를 묶어서 부를 때 소위 리모델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증축과 대수선, 증축하고 대수선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고요? 리모델링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증축하려면 뭘 해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됩니다. 대수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택법이랑 좀 잘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 주택법은 새롭게 아파트 등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주택법이 있을 게 아니죠. 오히려 이건 정비법 이런 데로 가는 게 법 체계상 맞는데 어찌됐든 간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을 주택법에 규정해 놓고 있고요. 대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해서 자, 이 증축 대수선, 증축 대수선을 묶어서 부를 때 리모델링.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보니까 대수선형 리모델링 나와 있죠. 해서 자, 어떤 공동주택 같은 경우 주택법에 따른 이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자 바로 10년 지나서 대수선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리모델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 증축하는 거 요건 15년이 지났을 때 증축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리모델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기승전결의 기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 뒤지게 쳐 외워봤자 실제로는 제일 뒤쪽에서 답을 뽑아요. 그래서 요건 상식으로 가는 겁니다. 10년 지나서 대수선하면 그걸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리모델링. 그 다음에 15년 지나서 만약 이것을 증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걸 뭐라 부른다? 리모델링. 기초 중에 기초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거 뭐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은 이걸 갖고 답을 뽑을 만큼 한가한 시험은 아니다. 자, 해서 이제 구체적인 항목을 봅니다. 그래서 자, 주된 논의는 자, 증축이죠, 증축. 해서 이 증축형 리모델링의 자, 증축 범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했을 때 2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기존 면적 대비 30%를 증가시키는 증축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40%를 증가시키는 증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의 규모가 85제곱미터 미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얼마까지 증축시킬 수 있다?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그다음에 기존 주택의 규모가 85제곱미터 이상이다라고 하면 얼마까지? 30%까지 증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85제곱미터 초 이상일 때 30% 증축하는 것은 15년 지났다는 전제에서 이때는 이제 새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 증축인데 리모델링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85제곱미터 미만 그럼 다들 재건축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15년 지나고 등등등. 그랬을 때 재건축하지 말고 그냥 좀 늘려라라고 하는 것 40%까지 늘릴 수 있는 것을 바로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면적에 관한 부분 보셨고요. 두 번째 좀 독특한 개념 이게 굳이 주택법에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그래서 자 이게
리모델링이 사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기존의 평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아파트 평면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증축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뭐냐면 앞 베란다고 뒷 베란다 더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늘리고 이쪽으로 좀 늘리고, 그래서 초기에 우리 리모델링 된 아파트 등을 보게 되면 아주 골 때립니다. 왜? 지금에 나오는 새로 짓는 집의 어떤 평면도랑은 전혀 안 맞아요. 집이 아주 기형적으로 길게 뽑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 강남, 서초 지역 이런 지역에서 초반에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렇게 증축을 할 때 아파트를 증축을 하게 되면 이게 엄청 길어요. 골때를 일반 아파트랑은 전혀 안 맞고,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별로 안 먹힙니다. 사람들한테 안 먹혔던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서초 지역 이런 지역에서 그 당시 리모델링 했던 단지의 특징들이 뭐냐면, 거기에 사는 분들은 그 동네가 너무 좋은 거야. 굳이 뭐 돈도 많을 뿐더러 굳이 딴 데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집이 너무 비좁아. 좀 내 돈 투자해서 약간 늘리고 싶어. 그냥 그래서 그게 뭐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공간 좀 늘리는데 내 돈 쳐바르겠다. 이렇게 형편들이 다 되는 분들에게 모여 있는 게 리모델링의 개념이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즉 입주민들이 이 증축 비용을 다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해? 새롭게 입주자 모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만 돼도 골 때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존에 뼈대만 살리고 자 세대수를 더 늘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15%까지 세대수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험 문제 답이 됐던 것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자, 지금 사실 제가 교재 정리 깔끔하게, 진짜 이건 깔끔한 거고, 이 파트가 법조문이 구질구질하게 이루 말할 수 없죠. 괄호 열고 괄호 열고 괄호 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더럽게 되어 있어요.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게 바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에 관련 개념에서, 자, 위로 이거 몇 층까지 뽑아 올릴 수 있느냐 했을 때 원칙은 3층까지 뽑아 올릴 수 있다. 다만 그 층수가,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일 때는 2개 층만 증축을 할 수 있다 해서 이게 바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일 큰 이슈가, 이건 이제 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같은 경우 사실은 새로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위로도 쌓아 올리고 옆으로도 펼치고 등등등. 그러니까 기존 뼈대만 살리고 다시 다 짓는 거랑 똑같은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존 뼈대를 살리는지조차도 의심스러워. 칸막이 쳐놓고 뭐죠? 가림막 해놓고 재건축이 안 되니까 이 리모델링이라는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용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 대수는 10년, 증축은 15년. 자, 그다음에 면적 관련해서 원칙이 30%까지, 그러나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40%까지. 그다음에 이제 세대수 15%. 그다음에 층수 기준으로 봤을 때 원칙은 3층, 다음에 14층일 때 2층. 숫자 물어보는 문제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파트에서 답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좀 구질구질한데 이 얘기를 하려면 미리 또 정비법 얘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 구역 지정하고 등등등 어떻게 정비 사업을 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정비 기본 계획. 10년 단위로 수립했었고요. 5년마다 재검토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그다음에 정비 기본 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거 있었고요. 하나만 더. 자, 정비 기본 계획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은 수립하고요. 대도시 시장도 수립하는데, 자, 도 밑에 있는 시에서, 자, 대도시가 아닌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지정했을 때만 바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예, 리모델링 기본 계획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 일단은 수립 대상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인정했을 때만 수립하도록 한다 해서 구조가 똑같아요. 그리고 10년 단위 수립 맞고요. 그다음에 자,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수립 절차 한번 지문 쟁점은 되는데 큰 의미 없고요. 거의 동그라미 5번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정비 기본 계획하고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거의 흐름 자체가 똑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건 좀 비우고 가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안전진단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취지 보십시다. 우리가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도 어떻게 해라? 안전진단 해야 되죠. 리모델링을 할 때도요 안전진단 해야 됩니다. 근데 두 개 안전진단의 의미는 전혀 달라져요.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이것이 노후 불량 건축물임을 확인을 받는 그런 과정이에요. 해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하는 입장에서는 무너져라 이게 논의의 전제가 될 것이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튼튼해라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거기 나오는 지문 중에 별건 아닌데 리모델링 허가의 금지라고 해서 시군구청장이 안전 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해서 재건축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때는 뭐로 넘어가라? 재건축으로 넘어가라.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249페이지에 리모델링의 허가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자, 요 기본부터가 이 허가라는 포인트만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리모델링은 정축하고요. 대수선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리모델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축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허가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대수선할 때도 어떻게 하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거의 구질구질하게 나와 있는데 핵심이 뭐가 됐든 간에 리모델링은 나중에 이제 주택법에서 논 얘기되는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바로 허가라고 하는 거, 이게 논의의 쟁점. 그래서 경우에서 총 3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제목 위주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전원의 동의 받아야 되고요. 허가 필요합니다. 거의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왜?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리모델링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허가 받아야 됩니다. 역시 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아파트 단지 한 명의 소유자라도 반대하게 되면 이때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의 설립. 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게 되면은 자, 나중에 그 숫자 나오는데 100% 동의를 얻지 않아도 100% 동의를 받지 않아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관련한 쟁점 따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허가해서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해서 그 내용 볼 거 없어요. 숫자도 외울 것도 없고요. 외우지도 않았겠지만은 시도 자체를 하지 마시라고. 지금 답이 되는 숫자가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셔야 되지 답이 안 되는 숫자까지 신경을 쓰실 여유가 전혀 없어요. 해서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정의 관련한 부분이 주된 논의고, 또 뒤에서 리모델링 주택 조합 등에 관한 부분이 주된 논의의 대상에서 관련한 개념이라서 지적을 했었고요. 시공자 선정 중요치 않습니다. 넘어가서 250페이지 주택 건설 재원이라고 하는 거 2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지금 주택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나라 국민들 집이 있든 또는 또 아주 작은 집을 가지고 있든 간에 이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한 법이 바로 주택법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 주택법의 존재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보탬이 되기 위한 법.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단 방법 중에 하나가 주택 상환사채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페이지 큰 제목부터 가볼까요? 입주자 저축 증서가 그다음 페이지에 한 페이지 넘기면 주택 종합 저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고 해서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림을 보셔야 돼. 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우리 법 제도 중에 주택법에 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주택 상환사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입주자 저축 증서 제도가 존재한다. 해서 자, 이것들은 결국 갖고 있으면요 내 집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게 된다. 그래서 뒤에서 따로 이 공급 질서 교환 금지할 때 여기다 나중에 주택 조합원의 지를 묶어서 볼 텐데, 일단
큰 그림, 뭐 주택 상환 사채가 뭔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뭔지 디테일한 부분은 그다음 문제고 일단 큰 그림을 접근해 가실 때는 이 둘 다 바로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는 지위 증서다. 그중에 먼저 주택 상환 사채 이름부터 보셔야 돼. 자, 주택으로 상환하는 회사채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택으로 상환하는 회사채. 자, 회사채가 뭐예요? 회사에서 돈을 꿉니다. 그리고 보통 회사채는 돈 꾼 다음에 사업에 투자해서 뭐 이익 등이 발생하면 돈 꾼 사람, 빌려준 사람한테 다시 돈을 갚는 구조가 회사채, 사채 전형이 될 텐데 이 주택 상환 사채라고 하는 것은 돈 꾼 다음에 주택으로 갚는 것을 가리켜서 주택 상환 사채. 그래서 자, 지금 주택 상환 사채를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게 되면 돈 꿔주게 되면 앞으로 뭘 받을 수 있다? 주택을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 회사가 한 3개가 나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다음에 뒤에서 지방공사 나오고요. 그리고 등록사업자까지 3개가 나오는데 지방공사는 지금 이제 현행법상 이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없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그다음에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는 뭐 LH 얘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등록사업자는 뒤에서 따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각종 건설회사입니다. 삼성물산, 레미안 만드는 회사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건설 뭐 이런 데를 총칭하여 부를 때 등록사업자 이 2개 회사에서는 어떻다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고요. 발행 조건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요즘 이런 것들 다 안 뽑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기승전결의 기야 해서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 회사에는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있고 절차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발행 방식 큰 쟁점은 안 돼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무슨 소리야? 자, 1억만 꿔다오 앞으로 1억짜리 아파트 줄게. 이게 액면 발행이고요. 자, 1억만 꿔다오 앞으로 1억 2천짜리 아파트 줄게. 이게 할인 발행의 개념인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법 적용이라는 개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에는요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요즘에 와서는 상법 478조 1항 규정의 적용 배제라고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478조 1항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상법 중 일부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취지가 뭐냐면 상법 478조 1에 478조 1항 규정의 취지가 뭐냐면 원래 이제 회사채에 대한 일반법은요 상법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상법 478조 1항을 찾아보면 뭔 얘기냐면 돈 꿨다가 돈으로 갚을 때 적용하는 법조항이 478조 1항입니다. 따라서 상법 478조 1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택 상환사채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상법 478조 1항은 적용이 배제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고 여기까지 이제 기승전결의 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체 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함에 있어서 공통적인 요소 중요치 않고요. 주된 출제 포인트는 바로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등록사업자 건설회사인데 이 건설회사가 주택상환사채를 마음대로 발행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야야 집 줄 테니까 돈 좀 꿔줘 해놓고 나중에 집 안 주는 경우 분명히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사업자의 경우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 요건 등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물적 요건으로서 법인으로서 자본금 5억 원 이상 최근 그다음에 건설업 등록을 했을 것 그리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여기 부회 때 한번 나왔던 건데 어쨌든 이 세 번째 항목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이제 갖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 건설업 등록하고 이번에 건설에서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집 장사를 해왔던 그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주택 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꾸준히의 개념이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보니까 보증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 되죠. 등록사업자, 금융기관 또는 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서 결국은 앞에 물적 요건도 그렇고 보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이 등록사업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발행 규모 아직 시험에 문제 구성 안 됐어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내에서만 발행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해서 자, 큰 의미 없고요. 자, 최근 27회 때 답이 됐던 주제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요걸 갖고 문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일단요. 지금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세 발행하기 위해서는 보증도 이미 받았고요. 또 일정하게 집을 지었다라는 실적도 입증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자, 집 장사를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 주택법은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된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규정하냐면 만약에 삼성물산이 사고 쳤다고 해서 아파트 못 짓게 막아버리면 그 분양받았던 분들 훅가거든. 그래서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 주체 계속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된다 할지라도 아까 보증도 받았었기 때문에 바로 사채의 이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요것도 이제 27회 때 답이 됐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고요. 그 뒤에 주택의 상환 등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주택상환사채 기명증권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기명증권 그게 이제 한번 지문의 구성에 대해서 색깔 입혀놨는데 큰 쟁점은 안 되고요. 기명증권이라고 한 데서 우리가 추론이 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 등 할 수가 없다 이런 개념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요. 시험에 뜨는 건 예외 항목이죠. 바로 주택상환사채 예외적으로 양도 등을 할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 불가피한 이사. 우리 이거 어디서 공부 한번 하셨냐면요. 바로 정비법에서 자 투기 과열지구내 재건축조분의 지위 양도 양수가 가능한 경우 뭐니 있을 때 심상의 변동 상속과 이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가피한 이사라고 해서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다른 세상으로 가시는 주택으로 이사 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투기 과열지구내 재건축조분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 중에서 이사 시리즈가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경우 세대원의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적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두 번째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제일 복받은 케이스 세 번째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세대원 전원 이걸 갖고 쟁점을 삼았는데 문제는 뭐 이게 여기 이 문제 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에서 전매 제한 또 투기 과열적으로 전매 제한할 때 가장 베이스 기초가 되는 것이 이사죠. 해서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다른 세상으로 가시면 주택으로 이사 가게 되는 경우에는 기명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상환사채 양도 양수 등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상환이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교재 251페이지 제일 하단부. 자, 지금 사채를 발행한 사람은요. 등록사업자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될 텐데 발행 조건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해서 사채권자에게 상환한다. 해서 상환 기간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 공급 계약 체결까지 3년이라는 기간 주고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럼 사채를 내가 매입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몇 년 내 3년 내 주택 공급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그리고 자, 그중에 좀 주의하실 게 현금 상환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법조문 찾아보는 골때래요. 자 지금 주택 상환사채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 골격이 뭐라고요? 자 돈 꿔줘 앞으로 뭘로 주겠다? 주택으로 주겠다. 이게 바로 주택 상환사채의 개념이 될 텐데요. 자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이 있죠.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혹시 아직은 안 나오는데 이 지문이 나오게 되면 수험생들이 무슨 소리야? 주택 상환사는 주택으로만 돌려줘야지. 절대 현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법에서는 주택 상환사채 나중에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 지금 뭔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국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수단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택 상환사채를 매입하는 것.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입주자 저축청서라고 해서 자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는데 역시 이명박 정부 중간에 제도를 개편을 해서 지금에 와서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하나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미 가입해 있던 청약
입주자 이 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현실적으로 이미 존재하죠. 그런데 새롭게 이 모든 입주자 저축 증서를 모두 모아놓은 것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요거는 뭐 디테일한 내용을 자체를 볼 건 없어요. 22회 때인가 21회 때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법하고 많이 다른 상태에서 출제가 됐었고 그 당시에 뭐 틀리다고 냈던 그런 문제가 될 것이고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입주자 저축증서 앞에서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지어서요. 자, 공개 분양을 목적으로 했을 때 이 주택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뭔 얘기라고요? 아파트 지은 사람이 개나 소한 뭐 아무한테나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입주자 저축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분양할 수 있는 제도. 달리 얘기하면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 많다고 해서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미분양이 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분양 못 받아요. 미리 뭘 가입해야 돼?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 주체가 분양을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걸요. 우리 아파트 사십시오라는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돈 갖고 갈 게 아니라 반드시 입주자 저축 증서라고 하는 거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지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크게 그림 보셔야 돼. 자, 주택상환사채도 입주자 저축 증서도 기본 틀은 뭐라고요? 내 집 마련하기 위한 그런 수단 방법이다. 그리고 뒤에 이 입주자 저축 증서 또 사실은 주택상환사채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양도양수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양수 사고 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 뒤에서 보다 보면 상속의 경우도 문제 삼지 않는다. 그 내용을 뒤에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양이 많았는데 이렇게 해서 주택 건설, 재원 등에 관한 정책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주택의 건설부터 여러분 교재 257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